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가요계 최대의 화두는 바로 90년대 스타들의 귀환입니다. 이승철, 이은미, 임창정, 이소라가 신보를 내놨고요. 80년대이긴 합니다만 이선희 씨도 30주년 신보를 냈죠. 조성모 씨도 새 앨범을 냈습니다. Wind of Change라는 앨범인데요. 유나야라는 타이틀곡이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오늘은 조성모 씨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성모 씨는 기록적인 음반 판매량 경쟁으로 가요계에 커다란 획을 그었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2000년입니다. 이 2000년엔 서태지가 울트라매니아로 컴백을 했을 때인데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조성모와 비슷한 시기에 앨범을 내면서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게 9시 뉴스에 나올 정도였는데요. 앨범 판매량은 결국 조성모가 앞섰습니다. 가시나무가 수록된 앨범과 아시나요가 수록된 정규 3집 앨범을 합해서 한 해에만 무려 350만 장을 팔았습니다. 서태지의 음반 불패 신화를 무너뜨린 엄청난 사건이었고요. 한간에선 조성모가 누적 앨범 판매량이 1,600만 장에 달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비록 음악계 트렌드가 달라졌고요. 2000년대에는 예전만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꾸준히 앨범을 발표하면서 끊임없이 팬들과 만나고 있고요. 오랜만에 그의 전성기 음악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무려 350만 장을 팔았던 2000년대 최고의 히트곡이죠. 아시나요입니다. 아시나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댈 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차마 그대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해야 했던 나였음을 아시나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대 오가는 그 길목에 숨어 저만치가 않은 뒷모습이라도 마음껏 보려고 한참을 서성이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했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의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습니다. 그 내년이 내년이군요. 저는 그 내년이 올해인가 했네요. 대통령이 공적연금의 개혁 의지를 보이면서 내년에 검토, 내후년에 법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 어제 나온 2013 회계년도 국가 결산을 보면은요. 작년 우리 중앙정부의 빚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 60%나 되는 600조 원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투입될 연금 충당 부채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렇게 계속 혈세로 막아서야 되겠느냐. 빨리 개혁을 서둘러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네. 지난 1월 13일에 저와 인터뷰를 하셨었는데요. 네. 그때 공무원연금 이대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하게 개혁을 한다라고 하셨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또 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한번 짚어봤던 문제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금 충당 부채가 계산이 되면은 이렇게 나라 빚이 늘어난다. 이걸 알게 되니까 다들 좀 이렇게 불안 심리도 생기고 걱정도 되는데요. 일단 연금 충당 부채가 뭔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저 청취자분들께서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텐데요. 네. 일단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한 105만 명이 좀 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들이 현재 보험료는 납부하고 있지만 연금을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한 35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공무원연금 제도의 문제가 국민연금도 뭐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낸 거에 비해서 많이 받는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낸 그래서 것보다 좀 많이 받는. 낸 것보다 상당히 많이 받는 예.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이미 약속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네. 그 연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부족한 금액을 연금 충당 부채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연금 충당 부채, 그러니까 미래에 내줘야 될 그런 연금들에 대한 부채가 급증한 것은 적게 내기 때문인가요?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네. 가장 큰 문제는 이 제도 자체가 예. 받는 것에 비해서 부담 수준이 굉장히 적은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쌓이고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게 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이게 연금 충당 부채가 급증한 것을 놓고 기재부에서 다 그런 시각은 아니겠지만 어제 네.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요. 그게 공식 입장이겠죠. 예. 연금 충당 부채 급증한 걸 놓고 별로 걱정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연금제도의 어떤 작동 원리 속성에 대해서 아주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연금 개혁을 하게 되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연금 지급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충당 부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라는 어떤 그런 입장이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다 그래도 제때 아주 강도 높은 개혁을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고요. 첫째는. 예. 둘째는 그렇게 개혁을 한다 그래도 그런 개혁의 결과가 이미 발생된 그 연금 충당 부채를 줄이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고 네. 여기서 추가로 발생할 연금 충당 부채의 증가폭을 좀 감소시키거나 완화하는 데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네. 앞으로 개혁을 강하게 한다 그래도 이미 발생한 연금 충당 부채가 줄어들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작년에는 이 연금들 때문에 2조 원, 공무원 연금 때문에 네. 2조 원이 적자가 났었죠. 네. 그러면 우리가 낸 세금이 들어가서 메우는 게 맞죠? 예, 2조는 그 연금 지급 35만 명한테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는데 부족한 액수가 2조 원이 이제 세금에서 투입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에 2조 원이었는데요. 아무리 군인연금을 합쳐서 2개 연금이 된다고 해도 갑자기 이걸 충당해야지 될 돈이 600조다. 이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요 개념을 좀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2년까지는 436조 원이었어요. 연금 충당 부채가.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 말 1년 사이에 160조 원이 늘었거든요. 이렇게 된 배경은 2012년까지는 누적급여 채무 방식이라는 부채 개념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2012년 현재 공무원분들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 월급이 앞으로 인상 안 되고 거기서 고정돼 있다는 가정하에 계산했다는 거죠. 예. 근데 매년 물가 상승도 있고 소득 상승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도 월급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반영하면 그만큼 지급해야 될 연금 액수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요걸 반영하는 방식이 이제 예치급여 채무 방식이라 그러는데요. 네. 이렇게 평가 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1년 새에 급격하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네. 그때도 말씀을 하실 때 연구위원님께서 뭐 9년 뒤가 되면은 이 적자는 뭐 7조, 8조까지 늘어날 수 있고 네. 그 다음은 더 눈덩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네. 간단하게 자세히도 아니고 예.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연금 수급자가 35만 명에 불과하거든요. 네. 공무원 연금인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105만 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도 2조 이렇게 또 올해 말에 2조 5천억 예상되는데 예. 지금에 비해서 3배가 넘는 분들이 추가가 된다 그러면 이 부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네. 고령화가 같이 진행이 되니까 계속 네. 받으시는 분들도 늘어나게 되겠고요. 네, 예. 근데 이렇게 미래 나갈 연금을 미리 국가 부채, 그러니까 중앙정부 빚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이 90년대 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심각한 검토가 없었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적연금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재정이 불안정한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네. 어떤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 보니까 네. 세계은행 그러니까 월드뱅크 같은 데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고려하라 이런 정책 권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다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이미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고 국민연금도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순간 연금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당장 나갈 돈은 아니지만 지급할 돈을 최소한 확보 또는 지급 능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건 당연히 네. 빚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급을 해야지 되니까 네. 마련을 해야지 될 돈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예.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네. 지금 그리스나 이렇게 재정 안 좋은 나라들은 연금 지급도 줄이고 그랬던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연금 관련해서 저희가 두 가지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느 나라나 연금을 개혁하겠다 그러면 그 내용이 부담을 더하거나 받는 걸 줄이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좋아할 국민들이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예. 굉장히 오랜 사회 구성원들의 대화 끝에 이 저출산 고령사회가 도래해도 지속 가능한 제도로 고쳤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나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네. 개혁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계속 밀어놨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순간에 이제 이게 버블이 터지듯이 터져버린 거고, 네. 그게 이제 국가 부도 사태 비슷하게 끌고 가는 주된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 개혁은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지금도 개혁하려고 그러는데 그리스 예. 같은 데서는 그 의사분이죠 한 네. 분이 이건 공무원 연금을 떠나서 전체적인 어떤 공적 연금이 네. 나는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노후 설계를 했는데 갑자기 정부가 주인안을 내놓은 거에서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건점 가지고 자살까지 하고 막 그랬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어떤 굉장히 정서적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자각하다 보니까 네. 원래 가야 될 만큼의 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재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남의 나라 일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적기에 제대로 개혁 방향 또 개혁 조치를 하지 않으면 네. 10년, 20년 내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좀 도래할 것 그렇겠죠. 같습니다. 예. 청취자분이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가 8611님인데 공무원 연금 부족분을 왜 정부가 메워주고 있나요? 라고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셨네요. 일단 2000년대 초에 네. 공무원 연격을 할 때 그때도 이제 굉장히 공무원 관계자분들이 반발이 많았습니다. 네. 개혁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은 있는데 왜 공무원들한테 떠넘기냐 이런 지적들이 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혁을 하면 그 이후부터 나는 적자는 정부가 메워주겠다 하는 그 공무원연금 지급보장 조항이 공무원연금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에 따르면 적자를 정부가 보존할 해줘야 수밖에 돼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좀 잘못됐다, 독소 네. 조항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께서 아주 딱 찔러주셨네요. 그 부분을요. 네. 근데 이제 이 미래 나갈 연금을 미리 이제 빚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중앙정부 부채가 늘어서 그걸 다시 한번 또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보면은 사실 바꿔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줄일 수도 있잖아요. 예, 이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아무리 우리가 빨리 개혁을 하고 강도 높게 개혁하더라도 네. 이미 발생한 충당 네. 부채는 줄일 수는 없고 예. 그 증가폭을 완화하는 예. 정도가 될 텐데 네. 지금 이런 당장
지출할 돈이 아닌데 왜 이걸 발표해서 또 이렇게 예. 공포감을 조성하냐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공무원연금 이해관계자나 우리 국민들한테 네. 공적연금개혁은 시기적절하게 빨리 제때 개혁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이런 그 인식을 환기시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공적연금 개혁이 내년에 재계산해서 내후년에 법 개정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서둘러야 될 분위기인 것 같아요. 시기를 얼마나 더 당겨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2006년, 7년 공무원연금 발전회에서 제가 활동할 때도 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예. 이 문제는 고통스럽다고 뒤로 미룰 게 아니라 예. 내년으로 대통령님께서 내년에부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연금 개혁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정했던 것보다는 일정이 굉장히 많이 지체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서두른다 해도 네. 그게 실제 실행에 옮겨지는 경우는 예상한 것보다 더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연금 전문가시니까 제가 꼭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야정 협의체가 오늘 막판 협상을 한다고는 하는데 기초연금법이요. 네. 이게 4월 국회에서도 통과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부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시켜서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을 줄인다. 야당은 처음에는 일괄지급 20만 원 주장을 하다가 이제는 소득 수준에 연계해서 지급하자 이렇게 바꿨는데요. 예. 근데 워낙 그 인식의 차가 크기 때문에 쉽게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7월부터 지급을 하기로 했으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타협을 하는 건 합의점을 도출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연금 사례에서 보듯이 한 번 단추를 잘못 끼면 이 후유증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 그 노인 증가율이 굉장히 빠르다는 측면에서 현재 시점의 노인 빈곤 문제하고 미래 닥칠 문제 좀 틀릴 수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접근한 예. 방안을 좀 정치권에서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초연금 이 부분도 좀 확실히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통 탈출! 한잔 쇼! 요즘 애들 숙제 봐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절! 빠르게 절! 펜잘기가 딱인 거죠! 생리통엔 펜잘 레이디. 잠시 후 4부에서는 세무 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 YTN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팍팍 보내주세요. 네,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가 여러분들을 찾아뵌 것이 말이죠. YTN 라디오 개국 6주년과 상암 신사옥 이전을 기념해서 두 번째 나행쇼가 오는 4월 30일 오전 10시 2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2014 나행쇼에서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 몸까지 아픈 두 어린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될 텐데요. 060-700-0770 한 통화에 2,000원씩 성금을 모아서 이 어린이들을 후원할 수 있고요. 결혼을 원하시는 분은 상담 전화 02-2085-8257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 행사는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기업 리틀달란트, 한국의 전자칠판, 스마트 러닝을 선도하는 기업 유한아이텍, 그리고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교육도시 서울 홍보대사 박상원입니다. 학생은 행복하고 스승은 존경받는 곳, 교육 소통이 원활하고 학교가 아름다운 곳,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서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고민과 생각을 이해하고 학교의 담장을 낮춰 학교 안팎에서 마음껏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 있게.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 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우리가 아는 것이, 보이는 것이 또 의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경제현상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고요? 또 한 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건 왜 하고요. 그건 왜 시간이고요.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또 위기론이 슬금슬금 나와요. 네. 전 세계가 뭐 6월에 위기가 있을 것이다는 6월 위기설이 또 나오는데 이게 뭔 근거를 가지고 또 이러는 거죠? 네, 그동안 미국 경제가 아주 좋았었거든요. 네. 최근에 그 미국 경제마저 좀 나빠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뭐 당장 뭐 2008년 같은 그런 위기는 오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나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주식시장은 금융시장은 다소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6월에 한번 좀 이렇게 금융시장은 출렁일 수도 있을 걸로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금융시장은 아직까지 안정적인데요. 네, 최근 그 미국 주가 등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중국 경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예요. 성장이 예. 한 단계 둔화된 단계에서 부실이 쌓이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동안 다른 나라보다도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았는데 미국 경제마저 나빠지면은 네. 다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대두되는 것이죠. 근데 진짜 미국 경제 좀 좋아지지 않았나요? 뭐 집값도 좀 오른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좋아지는 신호가 보였다고 했는데. 네, 그동안은 좀 좋아졌었죠. 네. 2008년 이제 8월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융위기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대로 금리를 0%까지 내리고 또 양적 완화는 비정상적 통화 정책에서 돈을 엄청 풀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경제도 회복됐었죠. 네, 근데 최근 통계들 보면요. 네. 작년 10월부터 집값이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네, 집값을 평가할 때 네. 뭐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가 이런 것도 따지는데요. 실질 가격이라고 그러죠. 그게 작년 10월 이후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값을 평가하는 게 집값이 렌트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가격 평균 가지고 따지는데요. 이 역시 떨어지고 있고 중요한 거는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급감하거든요. 네. 미국에서 기존 주택 매매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헌집. 네. 이런 매매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 6월 달에 538만 월 그 정도 기록했다가 올 2월에는 한 460만 원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량까지 떨어지고 예. 네, 그리고 GDP를 구성하는 건설 투자라는 게 있던데요. 네. 이것도 사이클로 보면은 지난해 3분기를 정점으로 지금 하락 국면에 있거든요. 집값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예. 좀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을 써가지고 돈을 많이 풀었는데 네. 지금 돈을 테이퍼링이라 해도 조금씩 덜 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채 수익률, 모기지 금리가 오르면서 이 주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양적 완화를 많이 줄일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미국이 뭐 단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올해 거의
끝마치려고 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뭐 하반기에서 두바심이 이렇게 막 경기가 들어가고, 예. 경기가 둔화되면은 다들 그 올해 연말에 양적 완화가 다 끝날 것이다. 네. 그러는데 또 하반기 경기 둔화되면은 또 다른 또 통화 정책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주가를 보면은요, 한참 정말 뭐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특히 네. 이제 나스닥 시장이 2000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것도 신호일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나스닥 지수가 2009년 2월 저점을 해가지고 거의 105%나 올랐어요. 네. 실질 가격도 76% 오르고요. 근데 미국 주가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99년 이후로는 나스닥 지수는 거의 정체 상태고요. 특히 그 실질 가격, 소비자 물가로 나누면 오히려 떨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최근에 사실 2009년 2월부터 네. 거의 5년 동안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미국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변했고요.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주가 최근 2009년 2월 이후로 계속 오르다 보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예. 예, 그거를 마진 뎁트라고 그러는데요. 네. 우리말로 하면 증권담보대출 이런 것들이죠. 예. 근데 이게 지난 3월 말 현재 8,650억 달러 규모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오르니까 못 참고 또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 사는 거죠. 근데 과거에 보면은 이럴 때 항상 위험했었어요. 주가가 떨어질 조짐 보이면은 돈 빌려서 주식 산 사람들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또 팔면은 주가가 또 급락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군요. 아마 이런 현상들이 조만간 발생하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사상 최고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또 한번 꼭지가 오는 게 아니냐. 예, 한번 꺾이는 지점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건 당연히 지금까지 꾸준히 좀 올랐던 그거에 대한 낙관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9년 2월 이후로 거의 5년 동안 미국 주가가 별로 쉬지 않고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주식을 사고요. 우선은 자기 돈으로 샀었죠. 네. 미국 가게들이 직접 주식 투자한 금액이 금융자산의 24%로 역시 사상 최고치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돈으로 산 것도 모자라가지고 엄청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모든 투자자들이 낙관적일 때는 거꾸로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항상 경기를 선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주가가 이미 지금 나아질 경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닌가요? 예, 사실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는 오르는데요. 네. 주가가 너무 빨리 갔어요. 예, 예를 들고 우리가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 보면 개가 주인 앞서가는데 개가 네. 주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너무 빨리 가다 보면 개가 뒤를 돌아보고 주인을 보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미국 주가가 뭐 산업 생산이나 GDP에 비해서 20% 이상 너무 가대평가되었어요. 네. 이게 조정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조금 조정 보이면은 또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주식을 팔면은 주가가 급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최근 급락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도 짚어봤지만 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매매도 줄어들고 또 주가도 다시 하락을 하고 이러면은 이제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없다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덜 쓰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소위 부의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니까 집값이나 주식값이 오르면은 부자가 된 것처럼 또 소비를 늘리죠. 네. 예, 물론 그 소비의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이나 고용이에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주택 가격이 한 1% 하락할 때 소비는 0.04% 정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100 올랐다면은 소비는 $4 늘고 $100 떨어졌다면 소비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죠. 네. 최근에 주택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주가마저 떨어지면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경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68% 정도 돼요. 네. 우리나라는 50% 안팎이거든요. 중국은 36%고. 미국 경제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경제인데 이렇게
자산가격이 떨어져서 소비가 줄어들면은 네. 소비 이축되고 경제 성장률이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 정도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미국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다. 뭐 이머징 마켓 중에서는 그나마 체질이 제일 좋다. 뭐 이러면서 우리 주가에 대한 얘기는 또 긍정적인 얘기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동안 미국 주가에 비해서 사실 우리 주가가 좀 못 올랐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 주가가 못 올랐다. 그래서 주식형 펀드로 돈이 들어오면서 미국 주가 떨어지는데도 우리 주가는 좀 오르고 있는데요. 네. 근데 미국 주가가 뭐 앞으로 더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 주식형 펀드로 돈이 안 들어오죠. 네. 그러면 외국인이 주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이 우리 주식 사면서 주가도 오르고 지금 환율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저는 조만간 이달 중순 특히 5월 가가지고는 네. 지금과 정말 다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려되는 점도 있었는데 이제 뭐 리스크를 털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중국 경제도 상당히 우리에겐 큰 변수잖아요. 예. 중국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 경제가 그동안 10% 성장하다 7%로 성장이 둔화되거든요. 네. 고성장 때 투자를 기업들이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중국 주가 못 오르고요. 단지 최근에 중국 주가가 좀 그래도 안정적인 것은 경기가 나쁘니까 정부가 또 통화를 더 풀 것이 아니냐 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제 부실을 터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 금융시장이 불안한 데다 중국마저 이런 상황이니까 결코 우리 주식시장을 2분기 외환시장을 낙관적으로 볼 수만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6월 위기설 이런 것들이 나올 만한 근거가 있어서 얘기가 나온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네, 저는 뭐 아주 심한 얘기는 아니더라도요. 네. 조심스럽게 좀 리스크 관리를 해줄 때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제동이 걸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거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신중하게 시장을 좀 들여다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세무 상담 있는 수요일입니다. 세금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모두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이 시옷 발음이 잘 안 된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데 세금, 세무사 네.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예. 힘드네요. 예. 정부가 올해 일몰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리고 뭐 세금 우대 종합저축 이런 이 비과세 감면 제도를 손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발표가 됐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초에 할 예. 연말정산이니 다 좀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이제 세금이 어떻게 깎아준다는 얘기는 안 전혀 나오고 없어요. 예. 워낙 뭐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일몰 시한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소득공제 항목이나 세금 우대 종합저축 같은 네. 경우는 특정 항목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깎아줬던 제도거든요. 그렇죠. 예. 비과세 감면해 주는 거. 요게 시한을 둬서 감면을 해주거나 네. 비과세를 했어요. 그 시한이 끝나는 기간이 이제 올해 그렇죠. 돌아오는 것들이 여러 예. 개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금 우대 종합저축, 네. 비과세 감면,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우리 작년에 그 세법 개정할 네. 때 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율 10%로 축소하기로 했다가 이게 반발이 있으니까 1년간 추가적으로 네. 유예하자 이랬었죠. 근데 어쨌든 이게 올해 이제 일몰 만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또 손질을 하겠죠. 네. 아마 폐지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거고 이 공제율을
점차적으로 좀 네. 조정을 하자라는 그렇게 안이 좋겠어요. 예. 아니 안 내리고 그냥 유지되면 더 좋은 거죠. 사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너무 욕심을 내는 것 같고 네. 예, 우리 단계적으로. 근로자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실은 상당히 큰 부분인데 그쵸. 그렇죠. 예. 어쨌든 이게 뭐 축소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네. 더불어서 우리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면요, 네. 연간 500만 원까지 네. 신용카드 매출 예. 발행 공제가 해주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올해 만기가 돌아야 해요. 네. 이게 여태까지는 뭐 개인 사업자들이 1.3%, 간이가세자들이 2.6% 공제해 주는데 500만 원까지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부담을 굉장히 줄이는 제도였는데 이것도 아마 대폭 깎일 것 그렇군요. 같고요. 예. 우리 저축 분야에 있어가지고 네. 그 여태까지 사실은 세제 지원이 꽤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많이 없어지죠. 좀 많이 없어질 것 같은 게 사실은 우리가 저소득층을 네. 위해서 저축 지원을 위해서 마련했던 제도들인데 오히려 고소득자들의 그 종합과세 부분에 좀 혜택이 많이 가다 보니까 예. 손질이 좀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도 좀 높이고 어떤 그 세제 지원 혜택의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좀 집중시켜 보자. 네. 그런 측면에서 대대적인 비과세 감면 축소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일단은 예. 우리가 그 세금우대 종합저축 9% 일반인들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아마 폐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많이 그렇죠. 세금 아무나 혜택을 가입할 수 받았- 있으니까 예. 분리과세해서 저소득으로 저세율로 과세했던 어떤, 부분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뭐 보통 농협이나 수협 조합원 가입할 때 네. 꼭 농업인 아니더라도 이 가입했던 보통 한 돈 만 원 정도만 내면 조합비만 내면 출자금만 내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네. 조합 출자금이나 예. 예탁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았었는데 이 부분도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정한 가입 요건을 네. 농업인으로 축소를 한다든지 개편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계역 저축이나 장기저축성 비과세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소득자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네. 어떤 소득 요건, 자산 요건들을 좀 강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어려우신 우리 네. 저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설계하지 않을까라고 뭐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기재부에서 이렇게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된 거여서 네. 아직까지는 뭐 결정된 게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8월쯤 되면 이제 개정안이 이제 네. 발표가 되겠죠. 근데 이것들이 또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회에서 또 뭐 저지 노력도 있을 수 있고. 있죠. 예. 어찌됐든 지난해에도 그 감면 항목 그 일몰 항목들이 한 네. 44개 정도 됐는데 네. 지난해에 그중에서 32개는 그 폐지되거나 축소가 됐었어요. 꽤 많이 됐었네요. 예, 왜냐하면 종전 같으면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연장하고 네. 그랬는데 지금은 일단 세수가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예. 또 저희 재정이 뭐 세수 확보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대폭 축소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 비과세 감면 항목이 총 한 230개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서 53개 정도가 일몰 기한이 돌아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같은 기조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53개 항목에서 비과세 감면받던 금액이 총 7조 8천억 정도가 돼요. 그럼 이게 정부의 지갑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여태까지 예. 깎아줬는데 네. 이거를 정부에서 없애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납세자들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셔야 된다는 거죠. 세금을 사실 내기는 내야지 되는데 이게 마치 벌금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더 내게 되면 소득이 줄어드는 또 느낌을 받게 그렇죠. 되고. 예. 우리가 올해 연말정산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환급 받는 네. 금액이 작다. 근데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제 예. 매월 떼는 금액이 줄어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환급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박탈감 같은 원숭이가 된 것 같은. 그죠. 3개 줬다 4개 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 비과세 감면 깎아줬다가 도로 받으려 네. 그러면 정말 부담스럽고 네. 어려운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도 힘을 내야지 될 것 힘내야죠. 같은데.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의 소비세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떠올리게 됐는데 이 일본에서 올리게 됐던 소비세라는 게 사실 우리가 내는 부가가치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뭘 살 때마다 내는 세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단은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렇지. 예. 기름 넣을 때
또 뭐 이렇게 물건 살 때 이렇게 네. 내는 세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이런 세금들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세금 그러면 일단 근로소득자 같은 네.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내가 얼마를 더 낼까 덜 낼까 네. 이거는 내가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까? 내가 총 연간 부담하는 세금이 얼마다. 명세서에도 나오고요. 그죠. 예. 이런 것들 내가 직접 납세 의무를 행해야 네. 되고 내가 직접 부담하는 세액 계산하는 것들을 직접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세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세예요. 네. 간접세라는 거는 부담하는 담세자하고 네. 그 세금을 계산해서 국가의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납세 의무자하고 다른 경우를 간접세라고 합니다. 담세자라는 표현이 있군요. 예, 예, 쉽게 생각을 하시면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가서 아메리카노 네. 한 잔을 먹으면 거기에 10%의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영수증에 항상 이렇게 나눠서 표기가 잘 되더라고요. 안 보시죠. 네. 우리가 뭐 3,500원짜리 커피 내면서 네. 그 안에 10% 세금 생각 안 하시고 답을 6,000원짜리 설렁탕 한 그릇 먹으셔도 거기에 세금이 그렇고.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근데 구분을 안 하시다 보니까 내가 세금 얼마를 내지에 대해서 자각을 안 하시는데 이렇게 세금을 내시는 분하고 네. 그 10%의 세금은 그 커피숍 주인이나 식당 주인이 우리한테 받아서 네. 그걸 국가에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간접세라고 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세는 우리가 흔히 뭐 종합소득세, 네. 법인세, 뭐 상속이나 증여세, 양도세 같이 네. 우리가 직접 계산하고 직접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게 직접세고 말씀드린 대로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처럼 사업자가 일단 납세 의무를 이행을 하는데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궁금한 부분이 더 있는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뭐가 판매되고 소비할 때마다 세금을 매겨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사업자의 세금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일단 부가가치세라고 한다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각 거래 단계마다 10%의 세율을 적용한 어느 나라 이게 이제 소비세의 일종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같은 내가 벌어들인 소득, 가처분 소득에 대해서 과세라는 건데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용역의 거래 단계에서 붙습니다. 이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품이 거래되는 단계에서 그렇게 과세하게끔 세법으로 정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소비세로 불리고 뭐 미국에서는 판매세, 세일 텍스라고 하고 우리는 부가가치세. 이게 어느 나라나 이제 부가가치세가 일반적인 네. 세목이 돼 있고요. 각 나라마다 세 수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뿐만이 아니고 간접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가가치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재화나 용역, 뭐 면세품, 쌀, 농산물 같은 면세품 외에는 다 10%가 부과가 돼요. 근데 우리가 개별 소비세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보석을 산다든지 모피를 산다든지 그런 경우 사치품이라고 얘기되는 사치성 소비재를 사시면 20% 정도의 그 개별 소비세가 붙고요. 여성분들 우리 향수 사면 거기에도 7%의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향수에도 있었나요? 네. 자동차에도 일정 cc가 넘으면 소비세가 붙습니다. 또 뭐 유흥주점에 이렇게 출입을 하시면 한번 출입할 때마다 또 개별 소비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간접세, 소비세 붙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 차량의 휘발유, 경유, 기름 넣을 때마다 뭐 예전에 유류세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교통에너지, 환경세라 그래서 그것도 붙고요. 우리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술에 또 주세가 어마어마하게 그거는 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간접세가 됩니다. 이런 간접세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뭐 조세조항 우리가 작년 8월에 세액공제 뭐 또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저항이 많았죠. 근데 이 간접세는 굉장히 쉬워요. 모르니까 조세조항 없고요. 쉽게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혹을 많이 받죠.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 세율이 10%인데 요거 1%만 올리면 세수입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는 유혹을 받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세수입 확보가 쉽고 또 쉽게 거둘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좀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역진성이라고 그러는데 콜라를 한 병 사서 마실 때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사서 마시거나 네. 우리 서민 연봉이 2천만 원도 안 예. 되는 이런 걸 급여자가 받아다 똑같이 세금이 10%가 붙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 예. 세금이라는 게 누구나 똑같이 부담하는 게 공평하다라고 볼 수도 얘기를 있지만 하는데, 예. 소득이 높은 사람 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좀 작게 내는 게 공평하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공평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해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도 이거 어쩌다 보니까 오늘 세금 얘기가 아주 그 강의가 돼버린 것 같은데. 너무 재밌는데요. 예. 그래요. 네. 일단 우리나라 그 세수 비중 중에서 네. 이 부가가치세 항상 1등입니다. 얼마나 돼요? 99년도부터 계속해서 1인데 예. 우리가 2012년 기준으로 본다면 국세 수입이 한 203조 원 정도 됐고요. 네. 그중에서 부가가치세가 56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28% 정도 예. 되죠. 우리가 법인세, 소득세 굉장히 세수입이 큰 주요한 그런 네. 세원인데 그 법인세 소득세 각각의 세원보다도 10조 이상이 더 거쳐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예. 굉장히 그 중요한 세목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황이 심해지다 보니까 네. 조금 줄어들고요. 또 우리가 소득세 감면이 많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격차가 좀 줄어들었을까 2013년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아마도 올해도 경기가 불투명하다 네. 보니까 좀 줄어들긴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제일 세목입니다. 중요한, 네. 예. 우리 술 얘기 아까 나왔었는데 네. 소주 맥주 같은 경우는요. 이 주세가 72%나 됩니다. 거기다 엄청나네요. 부가가치세 10% 있죠. 네. 술은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세금을 드신다고. 세금을 마시는 거군요. 네. 진짜. 예. 이게 또 애국하신다고 이거 좀 많이 드시면 그러실 것 같아요. 애국한다고. 예. 근데 유류세는 인하 얘기가 가끔 나왔었는데 또 쑥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예.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 목적을 위한 정책세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반발도 좀 덜하고 모르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그 세금에 대한 모르는 부분,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마시는 거다. 굉장히 좋은 그 지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오빠, 윤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살아줘. 피해 부활 자체 기술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윤경은 프로비야.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조인성은 멋진 남자다. 아니, 나 조인성은 멋진 신사다. 좋은 수트는 남자를 신사로 다시 태어나게 하니까. 멋진 신사를 위한 좋은 수트. 파크랜드에서 만나보세요. 남자에서 신사로 파크랜드.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a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4일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생생경제가 이제 직접 들으실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팟캐스트로도 많이 들으시는데요. 인터넷 들어오셔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웹사이트에서 다시 듣기가 되고요. 스마트폰에 YTN 라디오 앱 예스를 깔으시면은 그냥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팟캐스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듣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한 전문을 다 읽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핫 이슈로 전해드린 두 가지.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공익소송, 또 600조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빚폭탄이 웹사이트에 바로 올라갑니다. 이전 인터뷰들도 다 있으니까 제목 보시고 궁금하면은 바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프 홍보의 오프닝, 클로징을 다 쓴 것 같네요. 마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